시피님 이번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 지금 뭘 하고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일이 생기고 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뭐였지? 월요일날 전 휴가긴 했었는데. 월요일 날, 그러게 휴가였는데 내가 뭐 막 물어봤는데, 레일즈 5 업그레이드 한다고 막 이거저거 준비하고, 네, 또 서버 준비하고 막 했고, 화요일엔 또 뭐가 있었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막 할 일, 오늘 새로 생긴 막 장애나 뭐 이슈 같은 거 막 정리했더니 맞아. 그걸로 꽉 찼더라고요. 막 자잘한 게 지금 많죠. 네. 우리가 레일즈 5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그렇죠. 지금도 저기 사업팀에 회식하러 간다는 개발자가 지금 못 가고 있어. 아직도 원래 심지어 저희랑 같이 녹음하기로 했잖아요. 네. 원래 이제 오늘 게스트가 두 분이나 계셨는데 그래서 5명이 올까 걱정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너굴님 힘들다고 빠지고. 이거 너무 흔들거리는 거 살짝만 뒤로. 그래요? 너굴님 힘들다고 빠지고. 네. 그리고 지금 게스트 두 분, 한 분은 그쵸. 안 오시고, 한 분은 또 이제 바빠서 못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나 정도 빠져도 되겠지 하면서 이제 너굴님이 1차로 빠지고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또 충섭님 빠지고 빠지고 또 이게 한 분 또 빠지고 하니까 결국 둘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늘 둘이서 밤늦게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원은 너굴님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해요. 네, 저희 너굴님이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잘 몰라요. 네, 후원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STD 아웃 이거 어떻게 읽어요? 브랜딩 리소스처럼 발음을 정해줘요. 스탠다드 아웃 FM. 스탠다드 아웃 FM 44비츠는요? 44비츠예요? 44비츠. 44비츠? 모르겠다. 44로 가끔 발음하시잖아요. 스탠다드 아웃 FM이라고 하고 이 홈페이지에 바로 듣기 기능이 생겼어요. 주제별. 제가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냥 원래 어디서 갖다 쓰신 거죠? 그 미디어 플레이어를. 그게 리빌드 FM 저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리빌드 FM 거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JW 플레이어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소스를 갖다 썼어요. 최대한 똑같이 하려고 디자인도 똑같이 해보고. 미디어 엘리먼트인가? 그런 네, 이름이긴 맞아요. 하던데. 그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찾아보니까 점프하는 기능이 다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약간 우리가 지금 객체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플레이어를. 그쵸. 약간 HTML로 심어놔가지고 네. 그걸 다시 객체화시키고 기능 넣으니까 좀 깔끔하게 안 되긴 했는데 어쨌건 기능은 네. 동작하게 해서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은 저희가 주제를 보통 큰 덩어리로 몇 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바로 점프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리빌드 FM 사이트에 있는 그쵸. 기능이긴 하죠. 그래서 한번 실험적으로 넣어봤어요. 이거를 오늘 원래 게스트로 오시려고 했던 분이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표시해야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링크만 있으니까 네. 링크로 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주제별 바로 듣기라고 한 거 누르면은 바로 13분으로 넘어가거나 해서. 그쵸. 네. 관심 있는 주제만 주제만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제 스탠다드 아웃 FM 홈페이지에 오셔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저희 직접 들어주시고 후원은 이제 플랫폼에서 해주셔도 되고. 그쵸. 보통 이제 팟빵이나 파티나 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다 들으시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듣는 거는 오늘 이제 오려고 했던 게스트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분은 약간 들어와서 들으시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니즈도 있지 않을까?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도 리빌드 FM 가끔 홈페이지에서 가서 듣고 싶은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특정 주제만 듣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이긴 한 것 같아요. CP 일본어 못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링크 누르려고 크롬으로 들어가면 자동 번역이 되니까 팟캐스트 앱에서는 그게 일본어로 나오고 크롬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동 번역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스크립트 만들어가지고 번역기 돌리는 거. 좀 근데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기술이 좀 구글 걸로 돌려야 되는데 구글 게 좀 API 쓰기가 좀 어려워서 예전에는 아마존 거 음성인식 API 써서 네. 리빌드 FM을 돌리고 그거를 다시 구글 번역기 돌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그때 너굴님이 한번 해보자고 했었잖아요. 스크립트를. 근데 스크립트를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해서 잘못된 단어가 나갈까봐. 그것도 그렇고
이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구글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팟캐스트 내용을 인식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 검색 결과가 약간 단어를 이렇게 검색 결과처럼 보여주는 건 아니고 주제별로 좀 서칭할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이긴 했었거든요. 약간 그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나 이제 흘러가는 매체들은 보통 뭐 흘러가는 걸 굳이 요 단락을 capture해가지고 이제 조리돌림 한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좀 흘러가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벼움이 용인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주 막 이제 학술 논문처럼 정확하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긴 해요.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약간 팟캐스트를 하면서 이제 트위터에 뭐 쓰거나 하는 욕구들이 좀 해소가 되긴 했었거든요. 어차피 아무도 안 들으니까. 뭐 보통 이제 끝까지 다 안 들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뒤에 좀 가서 심각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제 전략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오늘 주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네, 사람들이 원래 준비했던 주제들이 있긴 한데 그걸 얘기하실 분들이 오늘 안 오셨죠. 그래서 급하게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 일단 이번에 좀 상장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그쵸? 특히 IT 회사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 상장했었죠 올해? 슬랙도 슬랙 상장했고 우버도 상장했고 우버도 있고 지금 우버 말고 비슷한 리프트도 있고 먼저 했나요? 하려고 했나 아무튼 그렇고 먼저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꽤 커다란 IPO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또 IPO 소식이 그쵸.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위역이랑 클라우드 플레이에서 아마 올해 안에는 상장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역 가보셨죠? 안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좀 안 좋은 데로. 예. 거기 뭐 아는 사람 없고 멤버십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행사할 때 지난번에 해커엑스 행사할 때 딱 한 번 가보고. 저는 지금 토요일에 그 AWS 자격증 모임 하고 있거든요. 예. 모각공. 진짜 모여서 공부만 해요, 서로. 각자 공부? 그런 거 하는데 이제 그거 주최하시는 분이 트레바리 계신 분인데 좀 위역에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말마다 갔다 오고 있긴 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위역 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역은 좀 그 말이 많았잖아요. 먹튀 아니냐? 예, 그것도 있고 뭐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다. 투자 많이 받아서 네. 돈도 많이 버는데 이게 맞는 구조냐 이런 이야기가 약간 쿠팡 같은 느낌? 그쵸.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하는 게 말씀하신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 CDN 회사. 예. CDN 회사로 유명했었고 뭔가 또 요새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주 나오긴 했었죠. 전에 그 우리 SNI 차단하는 방식 그거 할 때도 ESNI 바로 하겠다고 뭐 그런 원리라든지 글도 썼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요즘에 좀 갑자기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듣보잡 불법 CDN 사이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약간 불법 사이트 같은 들에서 다 클라우드 플레이 썼잖아요. 그래서 안 될 때도 그 에러가 뜨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그 CDN 치곤 좀 특이하게 트래픽 제한이나 뭐 이런 개념이 없어서 유료로 쓸 때 그쵸. 그게 없어서 얘들 도대체 CDN이 되는 보통은 거야 이제 이런 생각했죠. 종량제인데 얘는 정액제로 하고 그쵸. 가격도 플랜 따라 다르긴 한데 제일 낮은 플랜 엄청 싸잖아요. 막 뭐 22,000원 막 이런 식이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좀 재밌었긴 했었죠. 아무튼 이제 상장을 하면은 이제 좀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상장을 진행을 하면은 S1 정확히 이제 폼 S1이라는 걸 제출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걸 보고서 기사를 쓰는 거예요. 얘네가 진짜 돈을 벌고 있다, 못 벌고 있다, 사업 모델은 어떻고, 상황은 어떻고,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전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거기에 보진 좀 않는데. 특이한 항목들 많았던 것 같아요. 잠재적인 위험, 현재 뭐 소송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다 적어야 되고, 그쵸. 앞으로 경쟁자가 누군지도 자기들이 직접 다 써야 되고. 맞아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약간 사업 보고서랑 포맷이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보고서는 뭐 이름이 뭐였지? 미국에 또 이름이 여러 가지라서. 근데 사업 보고서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면은 S1 문서는 진짜 그 기업을 웬만하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더 분량이 보통 많은 것 같긴 했어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 이게 약간 좀 처음 내는 사업 보고서 같은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S1 문서를 제출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증권 신고서,
요거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은 그 카페24라든지 비슷한 업체들 몇 개 했었잖아요. 네, 플레이토도 네. 했었고 다 찾아보면은 그걸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거기도 정보가 많나요? 많죠. 비슷해요. 미국의 S1이랑 거의 똑같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한국 거는 증권 그 신고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비슷한 문서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서 문제가 없으면 아마 상장까지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트에 나오는 건가요? 다트에서 검색하면 나오긴 해요. 증권 신고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뭔가 비슷한 종류의 문서가 여러 개 있어서 그 회사가 처음 제출했던 걸 찾으면 되긴 해요. 아마 이름이 증권 신고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거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뭐 다음에 한번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저런 얘기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주식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서 지금 검색하는데 못 찾겠는데, 네. IT 회사 중에 뭐 하나가 올해 안에 상장한다 그랬다가, 요즘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상장 포기한다 그랬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나도 들었는데? 근데 그거는 IT 회사가 아니었는데? 제가 들었던 건 캐리소프트. 저 캐리소프트 맞아요. 캐리소프트였어요. 맞아요. 거기가 IT 회사는 아니고. IPO 진행하다가, 그쵸. 그냥 시장 애매해지니까. 그거 진짜, 전 좀 신기했던 게 IPO 한다고 발표하고 한 일주일 안에 포기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IPO 준비하려면 이렇게 분위기를 슬슬 띄우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아서 막 2천 밑으로 뚫리고 막 이러니까 그때구나. 네, 바로 포기한다고.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그랬었죠.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포기한 데가 꽤 있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작년에 기사 보면 2018년 12월 기사 보면 우아한영재들이나 야놀자도 2019년 IPO는 포기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쵸.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플리토 그 번역했던 데도 그렇고 IT 회사 엊그제 하나 더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거기도 그 테슬라 상장 비슷한 건데 적자인데 아이템이 좋아서 상장하는 거? 그러면 플레이토랑 같은 모델인 것 같긴 한데. 네, 그걸로 상장한다는 회사는 그건 IT 회사였던 것 같은데 좀 생뚱맞은 회사였는데 오래된 회사였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네, 이거 다음에 찾으면은. 네. 근데 그런 회사 보면 좀 스펙 상장 추진하는 소프트캠프. 소프트캠프? 처음 듣는데? 그러게요. 나도 처음 듣는데. 소프트뱅크인 줄 알았나? 스펙 상장도 알아요, CP? 네. 스펙 상장은 사실 이거는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알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하는 애니팡 게임? 네. 애니팡 게임 만든 그 회사가 상장할 때 어디지? 스펙 상장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죠? 썬데이 토즈. 네, 썬데이 토즈가 원래 썬데이 토즈가 나왔는데 그게 상장을 하려면 좀 복잡했잖아요. 흑자 몇 년 내야 되고. 그쵸. 네, 근데 어렵죠. 갑자기 상장한 게 그때 스펙 그 주식 게임이 있던 거랑 거기 거 인수해서 상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다음부터 게임은 잘 안 나왔는데 그때 상장하길 잘했죠. 그쵸. 그때 진짜 잘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 스펙 상장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병할 때 스펙은 아니지만 합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비슷하지 않았나. 약간 다음이 스펙 같은 느낌이에요. 네, 다음이 스펙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러게 됐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고 개발자나 인력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 윈윈이었잖아요. 카카오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엑시트도 하고. 네. 아무튼 우리 주식 팟캐스트 해야 되겠다.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로켓 프로젝트라 그러나 이거 RKT. 원래 로켓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예전에 코어OS 만들었던 회사 이름 까먹었는데. 코어OS예요. 그래요? 네, 그랬을걸요? 네. 그 회사가 도커랑 한판 대판 싸우고 도커는 너무 폐쇄적이다. 도커가 우리 커밋도 잘 안 받아주고. 근데 그것도 엄청 오래된 거 아시죠? 언제인데요? 거의 2015년, 2016년. 진짜요? 완전 초기였어요. 3년? 맞아. 초기긴 하네. 지금 도커 쓰시는 분들은 코어OS 기억도 못 하실 걸요? 그쵸. 지금도 존재하지만. 맞아요. 네. 그렇네. 그게 그때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픈 컨테이너라는 거를 만들어서 스펙으로 해서 컨테이너 뒤에 뭐였나? 이니셔티브인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스펙을 컨테이너의 표준을 만들겠다. 그런 걸 했었죠. 그래서 RKT라고 하고 코어OS를 거기서 돌리고 막 그건 OS 아니고 위에서 돌리고. 그건 아니고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도커가 원래 도커가 컨테이너의 표준을 약간 가져간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RKT에서 꼭 도커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이거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약간 경쟁처럼 이제 뜨다가 이제 같이 막 얘기를 하고 협업을 해서 오픈 컨테이너 그 표준이 나왔던 거죠. 몇 개월 가지도 못한 것 같아요. 이거 내놓으니까 도커가 바로 맞아요. 같이 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개발은 한동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저장소 들어가 보면은 한 1,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없었긴 하거든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 CNCF 프로젝트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한 1, 2년 아무것도 없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카이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뭐 덕분에 많이 발전도 했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도커 코리아 할 때 네. 뭐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도커가 커뮤니티 하면서 김현장한테 문서도 받아보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오늘 오실 수 있었던 분이긴 한데, 네. 이제 서비쿠라님이 뭐라고 하지?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받았었죠. 네. 도커랑 이제 커뮤니티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얘기해요? 잠깐만요. 네. 꺼졌지? 꺼진 거예요? 그러네. 안 되고 있었나? 8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기가 안 팔리나 보네. 저 60프레임으로 해놔가지고. 예피가 이거 잘 잘라줘요? 네. 9분이야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원래 서비쿠라님이랑 같이 해서 도커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했었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커 커뮤니티 팀이랑 뭐 잘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커 약간 법무팀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그쵸. 한 초반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제 김현장을 통해서 이 도커 코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그리고 docker.co.kr이라는 도메인을 쓰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이해는 하는데 그걸 갑자기 내용 증명으로 딱 보내버리니까 그쵸. 뭔가 좀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긴 했었죠. 도커 코리아 유저 그룹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안내해 주던지 소정의 비용이라도 주던지. 그쵸. 비용을 대주긴 했어요. 뭐 해줬냐면은 미덥 있잖아요. 미덥.com 이게 유료거든요. 원래 그룹을 만들려면은 그 비용을 대주긴 했었죠. 그쵸. 뭐 스티커도 보내줬었고 티셔츠도 보내줬잖아요. 그때는 진짜 잘 보내줬어요. 그때는 저희가 막 보내달라고 하면 티셔츠를 막 30-40장씩 보내줬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요새 잘 안 하기도 하긴 하는데 해도 뭐 5장 이렇게 보내주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도커 초기에 코어OS 막 나왔을 때는 쿠베도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고. 쿠베가 없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구글에서 뭔가 자기네들이 기억이 안 나. 그 6글자짜리 이상한 램미 뭐 어쩌저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만들었던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도커 잘 되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쿠베가 딱 등장을 해서 싹 쓸어가긴 했죠. 그러니까 그때 초기 시절엔 도커로 그냥 도커 런 해가지고 띄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였고. 그쵸? 그거 이제 그걸 약간 고급화 시킨 게 코어OS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비쿠라님이 코어OS 위에 도커 다 띄우고 막 HD로 막 연동되고 막 이런 거를 꿈꿨던 것 같은데 코어OS 엄청 많이 쓰셨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도커 잘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코어OS가 대세긴 했었죠. 거기서 사실 LCD랑도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 다 거기서 나왔던 거고 지금 쿠베에서 그대로 LCD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영향력이 굉장히 크긴 하죠. 사실은. 근데 코어OS도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코어OS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어디 뭐 인수됐었나? 인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모르겠어. 찾아봐야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찾고 있으면 끊겨야 말하면서 찾아야 레드햇이 샀어요. 레드햇이 코어OS를 2018년 1월에 샀어요. 오래됐네. 네, 꽤 예전에 인수됐던 것 같긴 해요. 그렇네.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진짜 도커 초반에는 거의 뭐 한 달 단위로 달랐잖아요. 그쵸. 새로운 도구들 막 맞아요. 나오고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새로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게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1, 2년 단위로 이게 좀 텀이 길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CNCF 쪽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약간 그렇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느낌은 없죠. 그리고 레드햇은 또 IBM에 인수되고. 그렇죠.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랬네요. 또 이거 보안사고 이야기는 좀 낙교님이 설명해 주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지금 보안 사고가 났어요. 뭐 기사를 링크할 거긴 한데 한국에 이제 슈모사라는 데가 이런 보안 프로그램으로 되게 유명한가 봐요. 저 우리 쪽 스타트업 쪽에서 이렇게 알려진 그런 회사 아닌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안 인증? 보안이나 인증이나 뭐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보안 전문가 뭐 노암 로템이랑 란 로카라는 연구자분이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웹사이트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주소를. 이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뭐 해커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보안 점검을 할 때 쓰는 기법들이 뭔가 뭐 URL을 쭉 뽑아낸다거나 아니 쭉 뽑아낸다거나 그걸 다 접속해보는 것들을 하잖아요. 뭐 툴도 있죠. 포트 열린 거 다 점검해보는 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뭔가 이상한 사이트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사이트가 일라스틱 서치였고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나 뭐 생체정보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이 23기가 정도 저장이 돼 있던 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슈모사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별로 대답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락해서 답변이 없어요? 그냥 뭐 메일 보낸 거 아닐까요? 사이트에 보면은 뭐 담당 메일이 있긴 하니까 그쵸? 대표 메일이라든지 그쪽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조금 심각한 사건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럽 쪽 데이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에 계신 분들의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것들. 근데 그게 지금 저희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GDPR 이런 게 엄청 빡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글 외에는 크게 벌금 먹은 사례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GDPR이 법적으로 보면은 뭔가 애매모호하면서도 걸리면 너 죽어 같은 느낌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은 엄청 큰 사건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물건을 못 팔게 하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죠. 최근 일본이 경제 제재할 때 쓰듯이 그게 아니라 그냥 벌금이 엄청 막 나오지 않을까? 벌금도 벌금인데 벌금은 어차피 뭐 막 소송하고 오래 걸리니까 당장 타격이 큰 거는 수입 중지를 해버리면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슈모사가 다 이제 국가별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럼 국가 사업 같은 데 들어가서 따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서 타격을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쵸. 근데 이거는 CP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뭐였죠? 엘라스틱 서치? 엘라스틱 서치가 지금 털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상태로. 이게 약간 위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라스틱 서치의 정책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엘라스틱 서치가 이제 최근에 그 아마존이 오픈소스 버전 공개하면서 보안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보안을 중요시한다고 말해서 엘라스틱 서치가 최근에 이제 그 비밀번호 설정할 수 있는 패키지를 기본 제공해주긴 했는데 무료 버전에도 기존까지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그 비밀번호 하는 패키지를 기본 제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너네 그 내부 네트워크에만 쓰면 된다. 혹시 뭐 인증하고 싶으면 엔진엑스 붙여라.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했던 거예요. 네. 가이드는 이제 뭐 내부 네트워크만 쓰고 비밀번호가 필요하면 그 유료 결제를 사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쓰면 엘라스틱 서치를 다 결제 안 하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기본으로 인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엔진엑스 설정하고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엘라스틱 서치가 이렇게 털릴 가능성이 꽤 커요. 비밀번호가 없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지만 아직도 옛날 버전은 계속 운영할 거고 저희만 해도 엘라스틱 서치 2.3으로 꽤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지금 한 4년 동안 잘 안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부망에서는 열어놓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네트워크만 살짝 잘못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한 사람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그냥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부 네트워크라도 근데 우리도 가끔 쓰지만 가짜 토큰이라도 고정 토큰이라도 만들어서 한 뎁스 두잖아요. 왜냐면 네트워크 안에 네. 어떤 앱들이 실행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보안 이슈가 있어서 그렇죠. 엔진엑스를 앞에서 뭐 보안 처리한다거나 그러니까 아무리 내부라도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엘라스틱서치가 이거를 못해서 아마존한테 약간 빌미를 준 거죠. 아마존이 그거 이제 오픈소스 버전 발표할 때 보안을 중요시한다고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오픈 디스트로 오픈 디스트로가
오픈 디스트로 맞나요? 그건 자바 아닌가요? 아닌가? 왜냐면 아마존이 최근에 JDK도 롱텀 서포트 버전만 오픈 디스트로 4 엘라스티서치. 네. 이름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엘라스티서치가 좀 할 말 없었는데 그걸 풀어줘서 좋긴 한데 이런 거 약간 사고에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에도.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아모아에서 저장한다고 막 홍보 자료에 이제 인터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아모아에서 잘 저장한다는데 엘라스틱 서치 보니까 아모아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면 거의 100% 덤프를 떠놓지 않았을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8월 7일에 연락했는데 뭐 한 6일 정도 있다가 그 사이트 접근이 차단됐고 네. DB 접근이 차단됐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나 봐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좀 항상 애매한 것 같아요. 법무팀이 이렇게 가이드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럴 수도 있죠. 굳이 대답을 하지 말아라. 근데 오히려 대답 잘해주고 그러면은 공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안 업계에 있는 분들은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뭐 발견하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표하기도 하고. 또 이쪽이랑 많이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이트해커 분들 같은 경우는. 저쪽에 좋으면. 근데 뭐 물론 나쁜 사람들은 악용을 한다거나. 알려버리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컨설팅 받으라 그러고 그런 회사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랬을까? 하여튼 뭐 악의적으로 접근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건 이제 사실 인터넷 상에 공개가 돼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은가. 웬만한 사람 다 돌려봤을 것 같아요. 슈프리마 그 웹서버 DNS 조회해가지고 특히 여기가 지금 올라온 게 보안 뉴스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보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툴이 있거든요. 예전에 큰 회사에 있을 때 보면 그 보안팀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돌리면 그냥 취약점이 다 스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 큰 회사들에서만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내부망을 구축할 때는 다 내부망에 준수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내부망에서 다시 HTTPS를 쓴다거나 물론 그 인증선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못 간 단계에서 열린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데이터 양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렇게 들으면 또 그렇긴 하네요. 테스트용이지 않았을까? 23기가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기기 깔린 게 보면 어마어마하다는데. 근데 건수로는 2,780만 건이라고 하는데? 그렇네요. 2,800만. 근데 기계 팔린 거 보면 전 세계에 150만 번 이상 설치된 기계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계속 여러 번 인식할 텐데 2,700만 건이면 대당 20번? 너무 적잖아요. 그러게요. 뭔가 데이터 분석용으로 뺐을 수도 있어요. 약간 항상 이런 데이터 관련해서 보안이 일어날 때 취약점이 데이터 분석용으로 뺐을 때인 것 같아요. 서비스는 잘했는데 데이터 분석용으로 이쪽에 내려봤거나 뭐 이쪽에 설치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하니까. 그렇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이지. 원래 이 주식 살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회사에? 이 회사는 아니지만. 이 회사는 아니고 뭐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한참 난리였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8월 1일인가? 8월 초에 상장한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슈프림 아이디라고. 이름 비슷하네요. 이 슈프림아 자회사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지문인식 관련된 것들 그런 걸 만드는 회사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괜찮은 것 같다. 증권신고서 보신 거예요? 아니, 안 봤죠. 봐야죠. 그것도 안 보고 묻지마 투자하신 거네. 투자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한 그때 10주인가 샀다가 팔았죠. 10주도 투자한 바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생각나는 게 탁교수님이 갑자기 저희 회사 그 세콤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서 뒷면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로 뭐 만들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투자하기 전에 이게 어느 회사 건가 본 거잖아요. 그쵸. 이 회사 건 아니었죠? 이 회사 거 맞아요. 아, 그래요? 슈프림 아이디가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 쓰는구나 하면서 주식을 산 거네요. 10주만 사봐야겠다. 난 뭐 그랬었죠. 네. 나도 그때 살걸. 아무튼 그때 그랬어서 사실 관심이 가긴 했었죠. 그래서 이 기사가 보인 거긴 하죠. 만약에 그때 관심이 없었으면 이 기사가 안 보였을 것 같긴 해요.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쵸. 넘어갔겠죠. 네. 그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루비 버전도 2.2에서 2.3에서 2.0으로
4단계를 업데이트. 2.3에서 업데이트한 거예요? 2.3에서 맞아. 2.6으로 2.3.3을 샀구나. 2.3.3에서 2.4, 2.5, 2.6 3단계니까 이거 레일즈 1년에 한 번이니까 3년을 점프했는데 그때 사실 별 이슈 없이 약간의 이슈는 있었지만 엄청 미미했죠. 그쵸. CP가 미리 잡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잡은 건 없나? 미리 잡은 것도 있고 잼 업데이트를 거의 안 했어요. 그쵸. 네. 그거는 그쵸. 번들 업데이트 할 때 일부러 많이 안 했고 번들 업데이트 기본하면 막 연결된 거 다 업데이트 웬만하면 다 업데이트 해버리거든요. 그 제약 안 걸린 거면 위쪽으로 열려있으면 위쪽 업데이트된 최신으로 무조건 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건 루비는 그러게 잘 끝났고 그 전에 루비 업데이트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루비 업데이트는 지금 그리고 CPU 성능이 10% 개선됐어요. 그냥 2.3에서 2.6으로 올렸을 뿐인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사실 이것도 좀 슬픈 사연이 있긴 하죠. 원래는 우리가 1년 전? 1년 전쯤부터 저 업데이트 하려고 했었잖아요. 저는 안 했고 낙교님이 한 번 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카피스트라노라는 도구를 쓰는데 거기에 이제 배포 스크립트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좀 진행을 하다가 이게 카피스트라노 위에서 다시 그 인스턴스 안에 RBEMV 같은 게 셋업이 되는데 거기서 마이너 버전을 바꾸니까 설치를 제대로 못하고 꼬이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잠깐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도커로 넘어가고 사자 했는데 어쨌건 잘 된 것 같아요. 도커로 넘어가고 나서. 맞죠. 도커로 넘어가서 한 대씩 넣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빼고 이걸 할 수 있어서 지금 레일즈도 그렇게 업데이트 한 거고. 그쵸. 약간 까나리를 변형한 방식이라나. 네. 그래서 레일즈는 생각보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도 늦은 시간인데 몇 분이 남아서 고치고 계시죠. 네. 회식 가셨나?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그래요? 방금 전까지 있었어요. 네, 아무튼 업데이트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쵸.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주로 API 쪽은 다 됐는데 이제 그 크론으로 돌거나 이런 정기적으로 도는 애들은 테스트를 잘 못해서 그쪽에서 좀 장애나고 지금 제가 오전에 장애봤던 것도 빅쿼리 쪽에 좀 재미 업데이트 되면서 이걸 스트링으로 취급했던 거를 심볼로 처리해가지고 그런 거 체인지 로그에 또 잘 안 남아있어요. 네, 그쵸. 네. 체인지 로그를 진짜 열심히 보는데도 그런 거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체인지 로그 열심히 보는 것보다 빨리 업데이트해서 처음에 데이터 안 들어간 줄 알았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아까 그 서버 리퀘스트 어그리게이션 하는 것도 같은 문제 아니에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서버 리퀘스트는 잘 들어왔죠? 그 숫자 안 나왔잖아요, 슬랙에. 그러니까 그 서버 리퀘스트의 합계. 맞아. 그것도 왠지 비슷한 문제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합계 나오는 것도 제가 빅쿼리 안 고쳤나? 고쳤나? 이거 기억이 안 나. 지금 고쳐야 될 거야. 아마 좀 이따가. 네. 맞아요. 그 문법 기본이 바뀌어가지고 빅쿼리 레거시 SQL이라는 게 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 스탠다드 SQL로 바뀌면서 그거 좀 덜 고친 게 이제 발견돼가지고 그거 고치고 또 잼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되면서 그게 엮이고 지금 다른 분은 레일즈 기본 동작 방식이 좀 알게 모르게 바뀐 게 많더라고요. 문서에 안 적힌 게. 그래서 그런 거 바꾸다가 또 걸리고. 그쵸. 그런 게 쉽지 않죠. 전 사실 못 바꿀 줄 알았어요. 레일즈 4에서 5로 한 몇 달은 삽질하지 않을까 했는데 엄청난 에러를 만나거나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냥 쑥쑥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 레일즈 개발자분들 하고 계신데 쑥쑥 하셔서 그래도 레일즈 5로 띄우는 건 금방 됐고 이제 좀 띄워놓고서 버그 잡는 것들 쭉 진행을 했고 다행히 잘 넘어가긴 했었죠. 좀 크리티컬한 게 없어서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광고주 센터 뭐가 안 돼가지고 아까 장난으로 이제 뭐 한 얼마 꽤 많이 손해봤다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실제 막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물건 사거나 뭐 결제하는 거였으면 엄청 크리티컬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나마 광고 시스템이고 좀 덜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것도 있고 이제 이거 레일즈 5 업데이트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도커를 버전업 전체 배포하고 딱 해서 성공적이네 하고 이제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저희 플랫폼 팀에서는 옆에 TV에다가 이걸 띄워놓잖아요. 데이터도 띄워놓고 있죠. 네, 데이터독에 이제 CPU 상황을 컨테이너 태스크별로 다 띄워놓은 게 있었는데 그 그래프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이드킥이라고 이제 백그라운드 잡을 처리하는 애가 있는데 그 CPU가 거의 0 수준으로 내렸죠. 그쵸. 엄청 미미하게. 그래서 근데 서비스 에러는 안 나. 서비스는 다 잘 돼. 그래서 이제 낙교님이 그랬죠. 레일즈 5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 CPU가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기존에 한 CPU 20% 먹던 게 맞아요. 거의 빵 수준으로 낮아진 거 아니냐.
그게 사이드킥이 이제 루비에서는 그 비동기 잡을 처리해주는 그런 워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워커를 따로 돌리는데, 그래서 메인 웹 서버가 있고 사이드킥 프로세스를 또 별도의 이제 저희는 ECS 쓰니까 태스크로 돌리는데, 그쪽에 CPU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기능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기능이 안 되면은 바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지 그거를? CS 그 B2B 말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뭐라고 하잖아요. B2C요? B2C인가? B2C 서비스를 하니까 사실 저희가 발견하는 것보다 이제 CS 쪽으로 바로 오잖아요. 그쵸. 뭐 메시지가 채팅이 안 된다, 메시지가 안 된다 그런 게 오는데 그런 것도 딱히 없고 되게 평화로웠거든요. 바꾸고 나서. 그쵸. 그래서 잘 되나 보다. 그리고 CPU도 같이 떨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레이저 업그레이드 CPU가 확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그 변규현님인데 변규현님이 좀 날카로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떨어졌는데 이 메인 웹 서버에 CPU가 약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눈에 티도 안 나요, 근데. 저도 그냥 이건 그냥 레일즈 5 업데이트 하면서 다른 거 영향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올라갔고 사이드킥이 이제 쭉 떨어졌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이드킥 대시보드가 따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잡이 원래만 몇백 건씩 막 몇천 건씩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또 엄청 느리게 실행하는 한 4-5개는 되고 있고. 그쵸.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빨리 처리하는 거 안 보여주나? 1초 안에 처리하는 거 안 보여주나? 막 0. 몇 초 만에 처리되나 막 이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레일즈는 액티브 잡이라는 걸로 그 사이드킥 백그라운드 잡이 랩핑되어 있는데 그게 폰가에서 바뀐 거죠. 원래 없었죠. 액티브 잡이. 근데 이제 액티브 잡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거 방식을 사용하면 인터페이스 개념으로 되면 뒤에가 사이드킥이든 뭐 다른 애가 되든 다 붙여 넣을 수 있는 걸 해놨는데 그 사이드킥 설정이 이제 액티브 잡과 사이드킥을 연결하는 설정이 레일즈 5에서 바뀌어가지고 그게 액티브 잡이 그냥 자기가 자기 웹서버에서 그 백그라운드 잡을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디폴트인가 봐요. 그렇게 써보진 않았어서.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웹서버가 자기가 자기 걸 비동기로 실행하는 게 디폴트라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거 하려고 CP가 전에 뭐였지? 그 비슷한 프로젝트 하나 썼었잖아요. 그렇죠. 서커펀치라고 루비 쪽에. 그러니까 그 허로코 같은 거는 CPU를 하나만 주니까 여기서 비동기 잡을 처리하려면 안 돼서 이걸 스레드 띄워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서커펀치라는 게 있어서 서커펀치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메인 스레드 처리하고 또 이제 비동기 잡고 처리하는 컨셉인 거잖아요. 그런 걸 굳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레일즈 액티브 잡은 보니까 혼자 그렇게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해. 뭐 프로세스 따로 띄웠을 수도 있긴 한데 그 포커에서 따라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희한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막 찾다가 막 로그 보고 뭐 뒤질 수 있는 거 진짜 한 30분 넘게 뒤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SSH 하나 띄워가지고 이제 붙여도 놨죠. 그러니까 직접 사이드킥 프로세스를 띄워서 붙여놨는데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이드킥의 대시보드에서 보였던 애들은 들어오는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안 들어오는 상황이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안 붙어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 찾았던 거죠. 그게만 잘 들어왔으면 그냥 무시하고 갔을 것 같은데 무시하면 안 되지만 결국 데이터독 연결한 로그로 찾아냈고. 그래요? 맞아. CP가 데이터독에서 그 액티브 잡으로 검색한 거죠. 액티브 잡이라는 로그로 이제 검색을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서버의 로그가 다 데이터독으로 오니까 그냥 모든 서버에 필터링 안 걸고 쳤더니 보니까 웹서버에서만 액티브 잡 로그가 나오네. 그러니까 액티브 잡 로그가 원래 없었는데 배포한 시점부터 생긴 거잖아요. 아니, 액티브 잡 로그가 원래는 사이드킥에 나와야 되는데 사이드킥이 아니라 나온 애들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웹서버 쪽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발견했던 거죠. 힘들어. 근데 이것도 약간 운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로그가 다 그 사이드킥 쪽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 막 이런 거가 돼 있었잖아요. 좀 분산돼서. 네. 근데 레일즈 5 하기 직전에 저희 회사에 이제 다른 분이 그 레일즈 로그를 그 사이드킥 로그도 그 데이터독으로 넘어올 수 있게 다 작업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 딱 웬만한 로그는 다 데이터독으로 넘어오게. 사이드킥은 클라우드 와치로 가는데?
근데 그 액티브 그렇네. 아, 그렇네. 그건 다른 것 같아요. 헷갈리네. 아무튼 네. 아무튼 네. 뭐가 운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웹앱 쪽에서 그 로고 있는 거 찾아가지고 이거 지금 웹앱 서버에 돌고 있구나.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웹앱 서버가 또 많으니까 잘 분산돼가지고 티가 안 나게 살짝 올라가고 뭔가 100% 잘 된 것 같진 않은데 한 99%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에러 안 났고 그 시간에 장애 거의 하나도 안 났고 잡 에러가 그리고 CPU 진짜 1% 올랐으려나? 왜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이거 우리가 굳이 사이드킥 여러 개 띄어서 가는데 그냥 웹서버가 알아서 잘하네 이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 컨셉이 다르긴 하죠. APM에 잡힌 거 보면 레이턴시가 확실히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긴 했는데 네. 아무튼 좀 희한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레일즈 5 업그레이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레일즈 6가 나왔죠. 그쵸. 업그레이드 하기 전날인가요? 그게 꽤 오래 걸렸잖아요. 네. 지난달인가? 그 RC가 나오고서 맞죠. 보통 RC 나오고서 한 일주일 안에 보통 나오는데 이제 거의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끝물에 작업을 시작해서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레일즈 6 하자 그랬을 거고 6 가면 처음 올라갔을 때 나머지 잼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안 그쵸. 되잖아요. 근데 맞아. 그건 그렇죠. 레일즈 5도 지금 나온 지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준비가 돼서 잼이라도 지원해주게 왔지. 6는 이제 나와서 지원 안 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한 레일즈 6도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6.2 이런 거 나오면 좀 안정화 버전이 들어가서 그러네요. 빨리 넘어가는 것보다는 또 한 단계씩 거쳐서 레일즈는 그렇고 게. 루비는 그냥 바로바로 버전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명확하니 지금 심지어 3개 버전으로 올라왔는데도 별 문제 없이 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학교님이 집에 안 가고 바로 할까요? 집에 안 가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땡 하고 가고 근데 그러다 다음날 다 출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그가 있어서 근데 뭐 돌아가는 건 쉬우니까 네. 루비 그쵸. 돌아가는 건 루비 쉬우니까 돌아가는 건 쉽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날 해보면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올해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언제 나왔지? 크리스마스 당일에 나왔었나? 2부 지나면서 자정에 나오지 않아요? 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부쯤에 나오나? 자정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당일 중간에 그렇긴 하죠. 오후쯤에. 사실 테스트는 해볼 수 있죠 미리. 그렇죠. RC 버전으로 그냥 최종 버전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있잖아요. RC 1, 2, 3까지 나오니까. 네. 그러네요. 재밌겠네요. 미리 다 재밌을 것 해놓고. 같아요. 바로 업데이트하고 이제 트위터에 자랑하고 그쵸. 루비 공식 계정에도 리트윗 해달라고. 일본어로 써야 되겠는데요? 루비 공식 계정 영어도 있고 뭐 그러겠죠. 일본어도 그래도 있고. 일본어로 써야지 좀 일본은 트위터 많이 쓰니까 리트윗이 어마어마하게 돼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일본 개발자 채용해야 되겠네. 루비 개발자. 그거 한 번 하면 루비 카이게 다음에 초청해 주는 거 아니에요? 루비 카이기. 루비 카이기 진짜 좀 매니악하긴 해서 발표할 거리가 딱히 없는 것 같아. 루비 버전 당일에 올리기. 실제 서비스. 그런데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 네? 아니죠. 그런 거 매니악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하려면 약간 첫날부터 루비 신텍스 바뀐 걸 어떻게 적용했는가 약간 이런 거 RC부터 준비해가지고 딱 이제 첫날부터 새로 바뀐 문법 다 적용했다 이런 거 되면 이제 우리가 딱 우리 사이즈에서 지금 할 수만 있어요. 쿡패드 정도로 커져도 그렇게 쉽게 못 할 것 같고. 근데 쿡패드는 진짜 잘하긴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올해 이제 누구셨죠? 우리 시아님? 네. 시아님이 발표하신 우리라고 하면 이상했나? 네. 시아님이 발표하신 거 보면 그것도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코드가 많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코드 분석기 돌려 찾아가지고 일일이 삭제하는 것들 그런 작업들 하는 거 얘기해줘서 재밌긴 하더라고요. 한 그 정도 레벨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벌써 50분 녹화했네요 거의. 네. 오늘 뭐 길게 하지 말고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 길게 했어요. 이미 50분이에요. 네.